좀 이제 5.4절 닫힌 공간에서의 음량 해석에 대해서 할 거예요. 닫힌 음량 해석. 자, 합시다. 닫힌 공간에서 전파하는 소리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리의 전파 현상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과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여 그 특성을 공부하는 것이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문제를 푸는 영역, 도메인에 따라 시간 영역, 타임 도메인에서 직접 해를 구하는 방법과 주파수 영역,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후자의 방법은 물리적 현상, 즉 닫힌 공간 안의 소리의 모양을 주파수별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닫힌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공진 주파수 등의 특성을 생각하고 일반적인 소음 제어가 소음원의 주파수 특성에 따라 시도되는 점을 생각하면 후자의 해석 방법이 장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주파수 도면에서 분석하면 우리가 룸보드가 각각 주파수별로 뜨잖아요. 그렇지? 그걸 각각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아까 타임 어널리시스가 있었고 프리퀀시 어널리시스잖아요. 아까 타임 어널리시스 중요한 개념이 잔향 반경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믹싱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다 시간에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타낼 거는 이제 그 아까 슈레더 주파수 같은 경우는 주파수 도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어느 주파수까지가 이제 그게 모드가 이렇게 피키피키하게 잘 보이는 그것들이 이제 랜덤하게 들어가는 구간으로 하는 거. 그 경계선을 어디를 정할 건지 이제 그걸 정하는 게 이제 슈레더 주파수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룸 모드를 제어해야 될 주파수를 어디까지 볼 건가? 그러면 예를 들면 GLM이나 아니면 MSO 이런 애 가지고 만약에 내가 룸 모드 보정을 해주고 싶다 측정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룸 모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다 있는 걸 볼 때 이제 슈레더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다 주파수 도면에서 보는 거라고. 네, 하십시오. 이러한 방법들은 음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관심 공간의 음장을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수많은 고유 모드, 내추럴 모드 혹은 아이겐 펑션들의 합으로 보고 음원의 위치 및 특성에 따라 각 모드들의 참여 정도, 모드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내가 그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아이겐 프리퀀시 싹 다 한 다음에 내가 어디서 이게 틀어주느냐에 따라서 기여 정도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센터라면 짝수파 다 날아가고 하는 거.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구하는 모드 해석법, 이거는 모드 해석법이라 그래야 되겠지? 이 방법은 일정에서 공부한 현의 파동 전파 현상을 3차원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지배방 정식을 만족하는 특이 함수, 싱글러 펑션, 예를 들면 단극 음원 함수들을 이용하여 공간 내 음장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라 그랬어요? 그 공간 내에 어떤 특이 함수, 예를 들면 모노폴 함수, 모노폴 이는 음원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그리스 펑션을 구해가지고 막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킬로펠리메츠 인티그랄 인티그레이션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 전달 함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임펄스 응답을 측정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후자의 경우를 적분 형태로 표현한 것이 키레이오프 헬름홀츠 적분 방정식이고 이것을 수치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 경계 요소법 BEM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공간 안에 형성되는 음파들을 음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음선 음향학, 레이 어쿠스틱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거는 엄밀하게 본다고 하면 굉장히 공간이 클 때 사실 제가 파장이 짧을 때 이렇게 사실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그 한 개 맞으면 거기에 대한 전반사 되는 조건으로 가지고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이제 이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드는 파장대하고 이 공간의 어떤 불연속 면이 사이즈가 유사한 거, 우리가 이렇게 뭐 특히 확산판 이런 것들은 고주파서 가더라도 이 확산판이 굉장히 불규칙도 높기 때문에 그거 이제 다 스캐터링이 생긴다 그래서 확산이 생긴다 그랬죠. 한 개 들어가면 무한개가 나오는 이런 조건이 될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예. 사실 그런 데는 레일 음향을 쓰면 안 되지. 엄밀하게 본다고. 그러니까 뭐 공간이 엄청 커. 아파트 큰 이런 거라면 레일하면 마크 튕근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하지만 지금의 많은 부분들이 레이 음향학을 많이 쓴다고 그러죠. 레이 개수 정하고 막 아마 보면 얘가 뭐 레이 개수를 몇 개 넣으라 그러면 얘가 레이로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게 확산은 이제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이 방법은 파장의 길이가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벽의 기하학적인 크기보다 매우 작은 경우 소리가 전파하는 모양은 마치 빛이 벽면에 입사하면 입사각과 같은 각도로 반사하는 현상과 같을 것이라는 가정에 그 기반을 둔다. 이게 극단적으로 본다고 하면 진짜 광선이 뭐예요? 그 빛은 파장에 우리가 주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빛이? 그리고 그 파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빛이 파장이 뭐 500 마이크로 마이크로인가? 마이크로미터인가? 굉장히 파장이 짧아.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발전호조 바람과 빨강이 좀 더 길고 보라색이 짧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만큼 이제 파장이 짧은 거지.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거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위상 관계가 이제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빨리 바뀌니까 위상으로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소리는 1초에 340m밖에 안 날아가기 때문에 위상으로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상이 뒤집히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소리로서 소리를 없애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 반해서 그 빛에서는 위상 문제가 없지. 소리에서만 위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가 여기서 듣고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나올 때 이렇게 내가 이 음정에 가보면 소리가 계속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치? 컴퓨터 효과가 막 걸리거든요. 빛은 입이다 이렇게 한다고 빛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그러지는 없잖아요. 그 빛은 위상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너무 똑같은 파장이지만 너무 파장이 짧기 때문에 저희 주파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좀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림 5.4.1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공간에 형성되는 음파를 예측하는 예이다. 소리의 전파를 선으로 보는 장점은 그 간결함에 있다. 그러나 벽면의 특성이 더 이상 국부 반응 혹은 반사로 볼 수 없거나 파장의 크기가 더 이상 기본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닫힌 공간 안에 형성되는 음장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경우를 개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생각하여 본 것과 같이 닫힌 공간 내부의 의미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장은 선형 중첩의 원리에 의해 경계 조건과 지배 방정식을 만족하는 고유 모드들의 중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모드 해석법 제일 기본이 된다 그랬지, 그렇지? 식 1. 여기서 아래첨자 L, M, N은 직교 좌표계의 각각 좌표 방향에 해당하는 모드의 차수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룸으로 본다고 하면 가로, 세로, 높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멘이. 예를 들면 관심 있는 공간이 X, Y, Z 좌표계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을 경우 이게 사이 사이인가? L, M, N은 X 방향의 L번째 모드, Y 방향의 M번째 모드, Z 방향의 N번째 모드를 표현하며 벡터 R은 X, Y, Z이다. 일례로 직육면체 모양의 공간을 생각하고 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리의 모양을 생각하여 보자. 강체 벽면 경계 조건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음압의 형태는 코사인 함수의 형태일 것이다. 음압은 당연히 코사인에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게 벽이 있고 여기 벽이 있어. 마주보는 벽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음압이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제일 소리가 제일 잘 나겠어. 여기니까 이거는 속도는 0이고 음압이 최대일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생길 수 있는 얘의 이제 고유 모드라고.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상이 바뀌니까, 그렇지? 예? 절대값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 안 그러면 이런 거 벽이 있으면 그럼 이게 반파장 길이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모드일 거라고. 절대값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 요렇게 요런 거 이런 게 되겠지, 그렇지? 왜냐면 이 경계 조건이 뭐가 돼? 경계 조건 무조건 압력은 맥스가 되고 그 속도는 제로가 되는 조건이니까 압력을 본다고 하면 요렇게 돼. 그 다음에 본다고 하면 또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주파수들만 생긴다. 그게 이제 이게 말하는 이게 그 고유 모드 있잖아. 고유 모드가 이 고유 모드들의 중첩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요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중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이런 것밖에 생길 수가 없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있는 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 이 생겨본 게 얘가 강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압력은 무조건 최대가 돼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 변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변이로 본다고 하면, 아니 속도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속도로 본다고 하면. 압력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하고 이하가 상이 맞는다 된다 그랬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여기서는 소리가 날 수 없다는 거야. 다른 것들은 이 공간이 소리를 내주지를 못해. 이 공간이 되면 소리가 지가 룸이 기울어가지고 소리가 확 커진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얘가 100Hz다 그러면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얘가 100Hz라 그러면 이게 된 아까 요런 것들은 200Hz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면 그 150Hz는 어떻게 되냐? 150Hz 소리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100, 200, 300, 400 나올 때만 커진다는 거지. 이제 룸이 기울여진다. 그게 룸 게인이라고 그랬죠. 룸이 소리를 키워주는 거라고. 우리 목당하면 소리 커지는 원리가 그거라는 거죠. 다 커지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벽이라는 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그 엘레멘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표시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다. 이거는 각각의 모드가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 알파의 엘레멘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모드의 기여도가 얼마나 크냐는 거야. 그게 1일 수도 있고 빵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음원이 어디 위치에 놓이냐에 따라서 센터에 놓인다고 하면
A 이거에 관련된 짝수 부분이 얘가 0이 돼 버리겠죠. 그렇죠? 그럼 그 싹 다 빠질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기여도를 나타내는 거. 이건 생길 수 있는 거. 야, 뭐가 생기는지 다 해봐. 이게 징중미트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모드가 다 생길 거잖아. 그 싹 다 더하면 이게 생기는 거고 그 중에서 이거 기여도가 들어가는 게 A. 우퍼 스펙을 가운데 놓으면 짝수에 대한 요거의 짝수에 대한 부분을 싹 다 없애버려. 0이 가겠죠, 그렇죠? 뭐 이쪽에 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각자 복잡한 값이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첩으로 나타낼 때 기여도하고 생길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음압 형태로 코사인 함수로 나오는 것들이 코사인 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 0 여기가 제일 큰 거잖아. 코사인 0이 얼마예요?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인 거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딱 맞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생기는 게 코사인 형태로 해가지고 LX, LY, LZ 이게 L 대신에 2가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요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이제 요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이게 아까 요거였으니까 2가 들어가면 이게 될 거고 3이 들어가면 뭐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이쪽 면이 생기면 또 이제 여기서 들어갈 거고 또 위아래 면이 생기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읽어봅시다. 즉,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LX, LY, LZ는 각 방향의 길이를 표현한다. 한편 단순한 경우인 1차원의 경우, 즉 길이가 L인 사각관의 경우에는 식 3, 4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일 단순한 게 1차원인 거. 이게 하나밖에 없는 이 면이 이렇게 그치?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그렇죠? 딱 코사인이 하나만 나오겠지, 그렇지? 요거 아까 요거 하나만 나오. 코사인이니까 요거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거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나온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한 개만 이렇게 한 개씩만 그렇지? 요약하면 모드 함수 푸사의 L은 1차원 관의 음장을 만족하는 일반적인 함수이므로 어떠한 가진이 있더라도 주어진 1차원 관은 식 4의 형태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식 4의 여러 항 중에 어떠한 항이 가장 지배적인 응답을 할 것인가이다. 식 1의 ALMN이나 식 4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떠한 항이 가장 지배적인가 한다라는 말은 여기에 웨이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웨이팅을 나타내는 게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어? 기여도를 하면 기여도. 식 1의 ALMN이나 식 4의 AL과 같은 항들은 각각의 고유 모드가 얼마나 음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각 고유 모드가 전체 음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를 모두 계수, 모달 코에피션트라 한다. 이 모드가 얼마만한 크기 기여를 하는지 보는 게 모달 코에피션트예요, 모드 계수. 여기서 AL은 음원의 가진력이 크면 클수록 커져야 할 것이면 물론 음원의 위치 및 가진되는 주파수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위치에 따라서도 음원이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아까 서브프 위치, 그렇지? 이게 서브프 위치인 거고 가진되는 주파수는 당연히 중요할 거잖아. 아까 100, 200, 300은 생기지 150, 250에서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주파수의 조건이 딱 맞고, 그러니까 아이겐 모드에서 생기지 않는 주파수는 안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겐 모드에서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음원이 정해져 버리면 거기서 크게 기여하는 부분 0 멍텅구리는 거게 다시 정해지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보면 지배 방정식이 비동차인 경우 식 2.4.8이고 따라서 지배 방정식 우변의 가진 항을 만족할 수 있는 식 4의 개수들을 구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모두 개수의 거동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3차원 공간의 위치에 있는 단극 음원으로부터 방사되는 음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식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차원 공간 내의 음장은 고유 모드의 합으로 표현되므로 벡터 R0 위치의 단극 음원으로 가진된 경우 모두 개수 및 음압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식 5, 식 6.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여도가 나오고, 그렇지? 그때 이제 음압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3차원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거든요. 엘리멘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거 다 나오는 뿐이지 말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S는 단극 음원의 크기, 모노폴 앰플리튜드를 표현한다. 식 5의 물리적 의미는 각 모드의 기여도는 단극 음원의 크기에 비례하고 음원 위치에서의 모드들의 크기에 비례하며 공간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 특성에 의하여 지배된다. 그러니까 이 보면 이것이다. 마이너스 4파이는 상수니까 빼고 S가 음원의 크기잖아요, 그렇지? 그거에다가 여기 H, 그 다음에 푸사이 요 세 개에 의해서 이렇게 그 음원의 크기가 나중에 기여된다는 게. 일례로 그림 5.4.2는 특정 최적의 증육면체 방에서 각 모드가 매우 다른 크기의 전체 음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보면 5.4점인데 이게 직육미터 공간이래요. 8cm, 60cm, 10cm 정도 되는 이게 어떤 작은 코딱지만한 판이겠지. 챔버 조그만 챔버겠네.
여기서 보면 이제 1형 모드 있고 뭐 01 모드, 2형 모드 쭉 생기는 데 있잖아요. 이 높이 값이 다 다르죠, 그렇죠? 높이 값이 다른 이유가 이제 아까 개수값 있잖아요. 모델 코에피션트 값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음원을 어디다 뒀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 그렇지? 읽어보십시오. 다음으로 공간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 HLMNK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직육면체 공간의平면이 강체 경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K제곱 LMN은 실수값 KLMN 제곱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 7. 식 5로부터 가진 주파수 F는 KC 오버 2파이가 식 8과 같거나 비슷할 때 그 모드의 기여량 ALMN은 매우 크게 증폭되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 주파수 특성 함수는 마치 1자유도 진동계의 전달 함수와 같이 가진 주파수에 따라 각 모드가 증폭되는 정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 보면 7식이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8식이 있잖아요. 응? 그 아까 위에 KLMN 이게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제곱이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 그러면 KM을 하려면 루트가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식으로 해보면 2파이분의 C에다가, 그렇지? 루트 이제 뭐가 되는 거야? LX분의 뭐 M파이의 L파이의 제곱 더하기 LY분의 M파이의 제곱 플러스 LZ분의 뭐 N파이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100부터 해가지고 얘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 이게 아까 0.8cm 뭐 예를 들면 0.4cm, 0.4 뭐 0.2 이렇게 분모값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넣어주고 2파이니까 이거 6.28에다가 C니까 349 빼주면 상수값이 하나 나오겠지, 그렇지? 상수값에다가 이 값은 정해진 거잖아, 지금. 8cm, 6cm, 20cm 정해진 거지. 그럼 여기다가 100부터 000 모드 해주면 요것만 나오겠지, 다 0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100 모드 같으면 이쪽이 없나 사라지고 이거하고 이쪽에 곱하면 나오겠지. 그러면 어느 주파수가 나올 거냐. 그럼 이게 룸모드 하나씩 찾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뭐 010 모드 그러면 이거 날라가고 이것만 살아남겠지, 그렇죠?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고. 또 001 모드 같은 거면 이거 다 날라가고 얘 값하고 이거 곱해주면 뭐 예를 들면 이게 다 살아갔을 때 000 모드니까 얘가 뭐 50Hz가 나왔다. 그러면 100 모드다. 얘가 또 곱해주니까 뭐 75Hz가 나오고 또 이거하고 얘가 곱해주니까 뭐 85Hz가 나오고 그러면 000 모드일 때는 50, 100 모드일 때는 75, 뭐 010 모드일 때는 뭐 8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암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뭐 이제 110 모드다 그러면 요거 살려주고 1이 올라갈 거니까 요거 살려주고 요거 200 모드다 그러면 얘가 2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이제. 2가 들어가게 날라가고 해가지고 곱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오다 보면 엄청 많겠지. 이게 음향식에 맨 처음에 교수님이 애들 뭐 연막으로 그러면 좀 회의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야 30개 구해. 그러고 나가면 30개 순차적으로 구해야 돼. 30적으로 선생님이 싹 나가고 나면 순차적으로 구하려면 더 많이 구해 순차가 낼 거잖아. 이게 과연 이거 100 모드가 더 낮은 건지 020 모드가 나온 건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래 순차적으로 구하려고 그러면 한 100개 정도 구해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주파수가 쫙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귀신 같은 애들은 전자계산기에다가 식을 구현한 다음에 그러면 다 쓰는 거지. 그래서 요즘 계산기가 좋아서 이거는 다 수식으로 다 풀 수가 있다. 이게 저번에 뭐 하만에서 나오는 뭐 그 엑셀 차트 다 이거거든, 이거. 이걸로 가지고 하는 거야. 이해가요? 이 수식이 다야. 예. 한편 주파수 증가에 따른 참여 모드의 개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이제부터 있다. 중요한 거는 주파수가 점점 증가가 돼. 그러면 파장이 점점 짧아지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룸모드 개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게 거의 주파수의 제곱이 필요해. 이제 그러면 슈레 주파수가 나올 거야. 그림 5.4.3은 직육면체 방에서 가진 주파수 이하의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참여하는 모드 개수 및 모드 밀도, 노달 덴시티, 즉 단위 주파수당 참여하는 모드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첫 번째가 뭐냐고 5.4.3이에요. 첫 번째 그럼 이게 이제 5.8m짜리, 4.5m짜리, 2.5m야. 그러면 거의 2방 정도 되겠다, 그렇죠? 이거보다 조금 작겠다. 2반은 방이야.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500Hz 이하에 있잖아요. 500Hz 이하에서는 지금 이미 1000개의 아까 이 수식으로 풀린 이 1000개가 이미 구해졌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1000Hz 같은 몇 개가 생겨요. 거의 한 7500개 정도가 나오지. 그렇지? 이게 올라가는 게 이쯤이니까.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게 모드의 수가 있잖아. 엄청 많아지는 거야. 이게 1000Hz가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250Hz다 그러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운데 250Hz다 이게 몇 개 정도 되겠어? 한 100개가 나오려나? 한 30개 나오려나? 이렇게 보면 이제 요 밑으로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몇 개 있는 우리가 이제 서브프 대기다 그러면 100Hz 언더다. 그럼 요 밑에다 그러면 안 해봤자 뭐 2개? 뭐 3개? 1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룸 EQ를 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500개만 해도 1000개잖아. 1000개의 파라미터 EQ를 어떻게 걸어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 이하에서의 모드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거에 반해서 이제 이거는 뭐냐? 이 개수를 다시 주파수로 미분을 해줬죠.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러면 주파수로 미분했단 말은 각 주파수별로 한 개의 주파수별로 있잖아요. 한 개의 주파수별로 몇 개가 있냐라는 거야, 모드가. 그럼 다시 500Hz를 보고 500Hz 몇 개가 있어요? 5개. 5개가 있지. 6개 정도. 그러면 내가 500Hz 하나가 있잖아요. 500Hz 내가 500Hz 되면 이 모드가 다섯 개가 뭐 무슨 모드인지 모르겠어. 이쪽 모드가 근데 모르니까 이미 다섯 개가 보태져 가지고 한 개의 모드를 하나 형성하고 있는 거야. 이미 500Hz만 가더라도 한 주파수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드가 5개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그거에 반해서 1000Hz 하려면 몇 개가 있어요? 22개 정도 있죠. 내가 1000Hz에서 발생되는 내가 보면 주파수 보면 이제 찌글찌글찌글하는 모드가 많으면 이 보면 한 주파수 안에 모드가 5개가 한 지금 주파 특성 하나를 만든 거지. 그만큼 모드가 그냥 막 개떡같이 생기니까 내가 20에서 2만 Hz다 그러면 모드가 몇 개가 생기겠어요? 수백만 개가 생길 거야 아마. 이 주파수를 올려봐봐. 1000이 지금 근데 이제 개업수로 올라갈 거잖아.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2000, 3000, 4000 올라가다 이거 보면 2만 Hz까지 있으면 그만큼 모드가 기업수 늘어나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모드가 의미가 없어서 이게 1000Hz만 넘어가더라도 이거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 피키피키 정도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슈레드 주파수라는 게 뭐냐? 슈레드라는 사람이 제가 직감적으로 보니까 한 주파수에 3개 정도가 관여가 되는 거를 슈레드 주파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3일 대역이지. 그럼 이거 얼마겠어요? 한 300 정도 되겠지. 그럼 이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300Hz 정도 언더가 이제 모드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모드를 공략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개 정도까지. 그럼 왜 3개입니까? 몰라. 지가 해보니까 3개 정도. 예?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응? 보통 직육면체 방에서는 가장 강한 축이 3개니까. 근데 너무 3이라는 숫자가 그거는 자기는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는 100, 뭐 010, 001 요것만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02하고 뭐 12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게 서로 조합이 어떻게 생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충 스피커의 룸에서 측정 해보고 나면 한 요 정도 되면 모드가 중요하지 싶은 게 있을 거잖아. 대충 보면 대충 요즘에는 모드를 잡아줄 수 있겠네. 내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EQ 계속 이 정도 되고 이게 영향이 있겠네 싶은 게 딱 있다고. 근데 보니까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한 3 정도가 되면 되겠네. 그렇게 한 거야. 그게 슈레드 주파수인데 실제로 슈레드 주파수하고 우리가 룸 모드를 하도 되는 거는 내가 정해야 돼. 보고 내가 이거 보고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룸 모드 이렇게 해가지고 픽픽 때는 이렇게 됐을 거잖아. 요 정도는 내가 잡아줄 이 3개는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 그럼 그거 해주면 된다고.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이게 아까 이게 DN의 DF 있잖아요. 이게 한 3 정도 나오는 거, 이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이해가요? 그게 슈레드 주파수예요. 이 슈레드 주파수도 어떻게 해서 이거 하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좀 설명이 조금 좀 적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모드 밀도 있잖아. 모드 밀도. 그게 슈레드 주파수라고. 모드 밀도가 단위 주파수당 모드가 몇 개씩 들어 있는지 3개 이상 있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드를 공략할 수가 없다. 이게 밀도가 3. 이게 중요하다. 얘는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겁나게 제곱으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커지는 이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어찌 보면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드 밀도가. 모드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달 덴시티가 중요하다. 모달 덴시티가 3인 거를 갖다가 슈레드 주파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슈레드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은 되게 이게 해보니까
슈레더 주파수 뭐 F 슈레더 같은 경우에는 뭐 2000에다가 뭐 RT에다가 뭐 어쩌고 이렇게 뭐 수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구했냐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왜 큰 의미가 없냐고 하면 여기는 반사가 될 때 나오는 댐핑 팩터가 고려가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있는 거 지금 다 지금 센 거야. 근데 실제로 이게 변사가 맞고 나면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럼 요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삐끼삐끼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로 더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슈레더 주파수 구할 때는 2000이라는 값에다가 잔향 시간을 구해주고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댐핑 팩터가 너무 고려되어 있는 거야. 이 Q 값을 약간 고려돼 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예. 근데 저도 방금 말씀하신 그 잔향 시간이랑 슈레더 프리퀀시 구하는 관련 식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항상 의문이었던 것이요. 결국에 RT를 구하려면 어쨌든 주파수를 기준으로 줘야 되고 그 특정 주파수에서 계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특정 주파수가 아니고 그냥 임펄스 응답에서 싹 다 본 거야. 주파수별 자동 시간이 아니야. 전체 주파수 특성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임펄스 응답을 구할 때 사실은 의미는 주파수별로 잔향 시간이 다르잖아요. 네. 원래는 주파수별로 이렇게 보면 잔향 시간 주파수 이렇게 저 주파수 증가되잖아. 네. 원래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250이고 뭐 500이고 뭐 1km 이렇게 가잖아. 주파수 이렇게 간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삐용 하고 뭐 이렇게 임펄스 응답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거꾸로 적분해 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하나 나오거든. 싹 다 본 거야. 타임 도메인에서 구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배적인 크기들을 기준으로. 그냥 어떤 이렇게 나오면 얘 제곱을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여기서 적분해가 가면 이길 때는 안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 점점 커질 거잖아요. 이런 것들 대지니까 그제 점점 커지고 하는데 이 로그 스케일을 아니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을 해가지고 본 게 RT60인 거거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적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게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을 보면 싹 다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박사님 그 타임 도메인에서 에너지 타임 커브를 디케이 커브를 봐야 하는 거지. 저게 주파수별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RT60 값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RT60이라는 말은 여기서 항상 이제 이게 주파수라는 메더적인 개념이 다 있는 네네. 거잖아. 그거는 이제 얘를 갖다가 옥타브 밴드로 이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적분해서 보는 이런 개념이거든. 근데 모든 주파수에 싹 다 20에서 2만에서 싹 따로 해가지고 샥 뒤에서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길게 하나가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파형이 있었는데 요런 파형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100Hz 부분으로 되어 있는 옥타브 밴드 스무딩을 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밴드패스 필터를 했잖아. 그럼 이게 빨리 바뀌는 건 다 없어져 버릴 거잖아. 천천히 바뀌는 건 이런 것만 하면 나올 거 이런 거 그렇지? 요걸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보면 또 이런 급표가 나올 거잖아. 그럼 이거는 RT60의 뭐 250Hz 버전, RT60의 500Hz 버전 이런 게 다 구해진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RT는 이게 그때 이제 싹 다 20에서 2만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측정해두고 RT를 그대로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적분해가지고 쫙 이렇게 이거 에너지 디케이 커브인가 EDC라고 이야기를 해요. ETC인가? 에너지 타임 커브. 네. 에너지 디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게 그거니까 에너지가 디케이 되는 커브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밴드패스 필터링된 임펄스 응답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볼 수도 있고 그거는 실제로 계산이 그렇게 해서 나와. 그러니까 임펄스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250Hz 대액 통과 필터 버전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그걸 뒤에서부터 앞으로 다 적분 착착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이게 그림이 나오면 이거 추세선은 이제 선을 하나 긋는 거야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줘야 돼. 근데 이게 웃겨 만약에 선을 그어주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선을 어떻게 긋자는 거야. 그걸 때려 얘가 그냥 여기 하는 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다르잖아 얘하고 얘 모양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RT60을 보려면 그래프로 봐야 돼. 일단은 그래프가 어떻게 형성돼. 주파수별 그래프로 다 보면 이게 이건 믿어도 되는 그래프, 못 믿어야 될 그래프가 딱 보인다. 그러면 못 믿을 그래프를 일단은 제껴놓고 봐야 돼. 차라리 워터폴을 보는 게 좀 더. 워터폴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지? 20dB만큼 떨어질 때 착착착 보여주는 게 이렇게 그게 뭐라 그러지? 디케이 커브가 훨씬 더 정확하지. 선으로 그려주는. 선으로 그리는 거. 예를 들면 10dB씩 떨어지는 건 주파수별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잔향 시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확산 음장이라는 가정이 깨지는 순간
그리고 룸 모드가 슈레드 주파수 이하 주파수 있잖아요. 룸 모드가 강하게 끼는 것들은 안 맞다고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슈레드 주 이게 시간 축이고 얘가 주파수 축이라고 하면 슈레드 주파수의 이상 요 구간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리고 슈레드 주파수 이상이니까 요 구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믹싱 타임 이상이 있잖아. 믹싱 타임이라는 거면 초기 반사음이 팍팍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 구간일 거잖아, 그렇지? 그 이상 구간, 요 구간. 그럼 두 개가 만나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만 RT가 의미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슈레드 주파수 이하 믹싱 타임 이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안 맞아. 그게 이제 이상한 그래프로 보인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냐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룸 측정해가지고 RT 125도 보잖아. 네, 그래서 그게 원래 안 맞는 거야. 그거는 맞을 수가 없어. 룸 모드가 끼니까. 그거는 한 군데는 맞을 수 있는데 저기 되면 또 들어, 저기 또 들어 그래. 그 REW 계산식을 보면 그래서 처음 딱 들어온 것으로부터 5dB 먼저 까질 때까지는 무시하고 그 이후부터의 감소에만 아, 그건 또 다른 얘기야. 저 이유가 아닌가요? 이건 이유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뭐냐고 하면 RT를 구해주면 뭐 총을 빵 쏘고 한 위에가 쏠 거잖아. 그러면 이게 막 내주다가 딱 정지된 순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 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총을 빵 쏘거나 아니면 뭔가를 아까 슈레더처럼 뭐 8%가 위에서 한다가 끊어서 선생님 초식에 딱 눌러 끊어주고 이제 이런 거잖아. 끊는 시간이야, 끊는 시간. 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 불연속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안정적인 구간은 잘 안 나타난다고. 그래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부터 선을 내려가네. 그럼 여기는 이제 날려. 그게 보통 한 5dB 정도는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보면 여기서부터 가면 여기 0이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0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5가 요 구간을 보는 게 이거보다는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야. 그거는 여기서 뭔가가 변이가 생길 때 그 불안전한 구간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약간 스테이트가 아닌 구간이 있다고. 정상 상태가 아닌 구간은 트랜전트한 구간을 없애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건 약간 다른 얘기야. 아, 그래서 잔향 시간을 잴 때 있잖아요. 잔향 시간 잴 때 홀에서 잔향 시간 재우려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해야 될 거잖아. 그러면 뭐 음원 여기 하나 놓고 스피커 여기 놓고 여기다 총을 쏘고 여기다 내가 마이크로폰을 놓는다고 볼게. 이런 식으로 놓는다고 볼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면 여기 이 위치에서 룸 모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주파수 없지. 그러면 여기 있을 때 내가 마이크로폰 여기서 잴 때하고 여기서 잴 때하고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잔향 시간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이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보니까 슈레드 주파수가 예를 들면 300Hz 이상인데 그렇지? 그러면 300Hz 밑으로는 사실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안 재? 잔향 시간에 저주파수 쳐야지. 그게 제일 의미 있는 건데 룸공사 해가지고 맥락 돈 받아 먹으려면 점공사 했는데 300Hz 이상만 가지고 받아 먹을 수는 없잖아. 점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잖아. 그러면 60도 돼야 되고 지금 100도 돼야 되고 다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정확값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걸 여러 군데 돼야 돼. 그래서 스피커 위치하고 마이크로 위치를 한 세 군데 정도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게 되고 마이크로 위치는 여기 놓게 세 군데 정도 돼가지고 그러면 33은 9, 9번 정도 측정한 걸 평균을 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슈레드 주파수 이하에서는 한 지점이 룸모드가 낄 수 있는데 좀 여러 개 이렇게 시키면 평균적인 경향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니멈 소스 비치 세 군데, 리시버 비치 세 군데 정도를 해가지고 봐야 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건축 음향 있는 물질들 보면 125Hz 이하는 아예 측정을 못하게 돼 있어. 아예 그 자체가 아예 없어. 개념 자체가. 그렇게 재줄 수 있는 그 흡음률을 재줄 수 있는 그 잔향실이 없어. 그걸 재려면 잔향실이 무지막지하게 커야 되는데 그런 잔향실조차가 없어. 그래서 아예 그 RT는 125Hz 밑을 아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재면 안 되지. 그러면 베이스 트랩을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 그건 사실은 이제 그 값은 없어. 그러니까 실공간에 측정해놓고 줄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밖에 없지. 줄어드는 건 보이니까. 근데 그 값이 진짜 얼마냐는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만 알려주는 거 보자. 베이스 트랩의 실선도 절대값을 알기가 어렵다는 게 공간에 이루어진 위치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그 위치에 내가 그걸 놨어. 일단은 그래서 비포 애프터만 가지고 그럼 다른 데 놓으면 어떻게 되면 그건 모르는 거야. 지금 이야기인가 그거야. 그래서 내가 그 베이스 레빅스 잘 먹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 넣는다고 해서 얘 잘 먹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베이스 랩 장사가 되게 어려워. 맥락가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스피커로 팔아보겠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 이제 그런 거지. 자 정리하면 이 잔향 공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해? 이거 위상 왜곡이 막 생긴 것 같은데 왜 이래? 잔향 공간, 즉 벽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생길 수 있는 음장의 모양은 소리를 발생시키는 음원의 위치와 주파수별 모양, 그리고 벽면의 주파수별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세빈에 의하여 발견된 잔향 시간은 닫힌 공간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떤 모양의 소리가 공간상에 형성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이론적 접근 방법 또한 필요하다. 닫힌 공간에 대한 음장 해석은 수학적으로는 주어진 지배 방정식과 닫힌 공간의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헤드를 구하는 매우 고전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음선 방법, 모드 해석 방법, 경계 요소법과 유한 요소법 등이 있다. 이 유한요소법은 공간이 크면 되게 어렵다 그랬죠, 그렇죠? 예. 이건 되게 어렵다고 얘는 생각보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것들이 모드 해석법이 제일 간단하지. 모드 해석법 하려면 이 벽이 그냥 단단한 벽 이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벽을 툭 치니까 푹 들어가. 그렇게 되면 이제 하지 않겠는 거지. 툭 쳤는데 구멍이 뻥 나면서 안에 흠자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닌 거지. 그러면 이제 경계요소법을 풀어야 되게 좋죠. 그러면 이제 이거 경계가 있고 저 안에 흠이라는 경계가 있고 그 안에 또 콘크리트라는 경계가 있고 막 이거 다 넣어줘가 풀어야 돼. 그럼 좀 더 맞겠지. 우리는 근데 바쁘잖아. 대충 해서 푸는 거지. 에이씨 모르고 그냥 재봐. 측정해보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는 어쿠스티컬리 스몰 스페이스인 거야. 그럼 이제 벽나발. 그래. 이현중 선수 병 갖고 와봐. 우리가 실험 교재로 우리가 어제 재활용 쓰레기통을 뒤집어가지고 병을 하나 갖고. 딱 되게 교보제 같지 않아요? 교보제 같지? 이게 진로에서 만든 와인잔인데 어제 이거 안에 지운다고 안에 뜨거운 물 붓고 난리도 아니었어. 어제. 우웅 소리 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거 이야기할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난 게 이게 들어보면 이게 그 한 뭐 180도? 이게 소주병이었으면 딱 180인데 주파수가. 내가 왜 소주에 공유 주파수 180인지 이야기해줬지. 내 몸은 일로 가는데 정신이 일로 간다 그랬지. 술을 많이 먹으면 소주를 많이 먹으면 그래서 180도가 바뀐다. 180Hz가 나와. 그래서 다 뭔가 이유가 있어 이거. 자, 제 봐요 비슷하게 나왔어 진짜. 진로이즈 100은 좀 작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색 병 있잖아. 그건 거의 180 부분에 나와. 자, 그래도 이게 이제 아까 180Hz, 200Hz라고 볼게요, 그렇죠? 200Hz라고 보면 1kg가 34cm잖아 바장이. 100Hz가 얼마야? 3.4m지. 그럼 200Hz가 1.7m잖아. 1.7m인데 한 말 되는 거잖아. 파장이 이 정도가 되는 데서 뭐 요정이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인다 보면 돼. 이 목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거 공기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공기 덩어리 움직인다. 밑에 있는 거 이 방덩이 있는 공기는 스프링 작용하고 있는 거 이렇게. 우리 주사기를 누르면 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스프링 작용하고 위에는 그냥 질량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매스가 있고 이 스프링이 달려 있는 이렇게 이런 거. 일자유도 운동하는 거. 요거를 같이 볼 수 있는 거. 그럼 이게 어느 보면 이거 막 하는 흔들리는 게 있을 거잖아요. 어느 게 안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렇죠. 거기서 아까 180Hz 소리 나는 거야. 내가 180번을 빨리 움직였다 그러면 얘가 아마 이게 쪼개지겠지.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래서 내가 후 불어주면 후 이런 소리 나잖아요. 이 중에서 180Hz만 이게 동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 생기는 거지. 내가 후 불어주는 데는 모든 주파수가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걸리는 음이 180인 거야. 얘가 제일 떨리는 조건이니까. 그게 아까 아이겐 프리크시인 거야. 얘가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가 거기서 제가 제일 반응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만 계속 공략해주면 깨질 수 있지. 와인잔도 깨지고. 옛날에 김용서가 하니까 깨지잖아. 그거 왜 깨져? 계속 발전하니 깨지는 거야.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댐핑이 제일 작은 조건이라 가지고 크게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계속 한 놈만 패스할 때 한 놈만 패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성인 군주라는 사람도 약한 고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야. 그것만 공략하면 그 사람도 막 터져버려. 에이씨야 그러면서 막 뭐 스님이나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약한 고리만 공략하면 완전히 방 터져버려. 이런 게 있다. 종교계에서 싫어하지는 않겠지? 자, 그러면 작은 공간의 소리 특성 봅시다. 음향학적으로 작은 공간이란 파장에 비하여 공간의 대표적인 길이 혹은 크기가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리의 특성은 매우 독특하여 공간에서 움직이는 매질의 운동 특성, 즉 압력, 속도 등이 공간에 대하여 비교적 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균일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라고. 이런 걸 갖다가 아까 럼프트라고 그래. 럼프트 파라메타. 덩어리 파라메타. 뭐 집중되다 하나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보면 그걸 갖다 풀어보면 집중 변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울 거야. 그다음에 분산 변수, 집중 변수 뭐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파라메타, 럼프트 파라메타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음파의 전파 특성에 지배되기보다는 매질 전체가 같은 위상으로 움직이는 진동계와 유사한 성격이 지배적인 경우가 보통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서 공명기, 헬름홀츠 공명기를 살펴보자. 이제 헬름홀츠가 나오면 이제 중요한 거야. 음향은 그냥 헬름홀츠가 그냥 짱이야, 짱. 그림 5.5.1a는 공명기의 대표적인 형상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공명기는 공명기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명기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비하여 파장의 길이가 상당히 길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목 부분이나 몸통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체의 운동은 거의 같은 위상을 갖고 움직일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고 같은 위상이라는 말은 이게 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공기랑 여기 있는 공기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위상으로 움직이는 말은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얘는 빨리 늦게 움직이면 될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안에 진공 상태가 되는 이런 일이 없잖아. 같이 움직여 덩어리로 이렇게. 그리고 뭐 이쪽은 빨리 움직이고 이쪽은 늦게 움직이고 분할 진동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의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이고 밑에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렇게 스프링 작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예?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문제를 정식화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제 공명기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상상하여 보고 이 현상을 지배하는 물리적 인자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단위 시간당 변화하는 음압에 의하여 공명기 몸통의 최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음압과 최적의 변화가 아주 작다면 식 1과 같은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다. 압력이 시간에서 바뀌는 거는 체적이 바뀌는 거하고 같죠? 그렇죠? 그렇지? 압력을 주면 체적이 바뀔 거니까, 그렇지? 여기서 컴프레시블한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길 거잖아. 공기 너무 이렇게 넣으면 이게 압력이 줄어들면 체적이 줄어들면 밀도가 커지면 압력이 커지니까 생기는 거잖아. 이거 다 당연한 거야. 여기서 P는 음압, V는 최적을 표시한다. 이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비례상수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압력이 줄어드는 거하고 부피가 줄어드는 거하고 압력이 늘어나는 거하고 어떤 비례상수가 있을까? 거기다가 본 게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는 걸 이제 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입을 했다고. 그래서 음향 컴플라이언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위 음압 변화에 대한 최적 변화율을 나타내는 음향 컴플라이언스 CA를 비례상수로 이용하면 식 1은 식 2와 같이 등식으로 쓸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는 비례식을 썼는데 이제는 등식으로 하면서 CA라는 상수값을 도입한 거죠, 그렇죠? CA라는 거. CA가 뭐냐고 하면 스티프니스의 역수 얼마만큼 말랑말랑한가. 압력을 줬는데 굉장히 크게 말랑말랑하다 그러면 체적의 변화율이 커질 거잖아요. 그럼 C가 크겠죠. 그는 덜 스티프하다는 얘기지. 더 컴플라이하다는 말은 덜 스티프하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역수관계라고. 컴플라이언스하고 스티프니스는 서로 역수관계, 역수. 알겠어요? 스티프니스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배우는 그 커패시터 있잖아요. 커패시터가 나중에 기계에서 뭐 이게 기계에서 보면 스프링을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이때 나타내는 것들은 얘는 이거의 스티프니스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컴플라이언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역수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이게 말랑말랑해져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스프링이 더 많이 이렇게 수축 팽창이 됐고 그렇게 위치 에너지 더 많이 갖고 있을 거잖아. 그렇잖아. 이게 눌러줬는데 별로 위치 에너지가 없어. 그럼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얼마 적은데 이게 많이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다시 내가 이렇게 많이 꺼냈을 수 있다고. 그거 하면 내가 정전 용량이 큰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래, 컴플라이 하다라는 말은 정전 용량이 크다 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예, 하십시오.
이 값 CA가 클수록 공명기의 최적 변화가 큰 경우이며 공명기 몸통의 크기가 주어진 공명목에 대하여 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 5.5.1c 참조. 식 2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이므로 일반적인 운동을 표현하는 즉 힘과 변이 혹은 속도의 관계로 형태를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 보면, 이거 이제 여러 가지 공명계, 그쵸? 여기에 목이 있잖아, 목, 그쵸? 그쵸? 이게 목이고, 여기 안에 이게 이제 뭐, 이게 체력이 되겠지. 부피가 된다고. 그쵸? 이 목의 면적은, 이 단면적이 A이고, 길이가 L이니까 A에다가 L 곱히면 ES까지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그쵸? 부피가 나오겠죠, 우리 말에, 그치? 이걸 부피는 V로 나와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그 압력을 P인이라고 그러고, 여기 바깥에는 Pout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이 M이 요게 되는 거고, 이 V가 이게 스프링을 작용하는 이거랑 같다고. 이게 스프링의 역수인 컴플라이언스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M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이게 공명계의 대표적인 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명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공명계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파이프 안에 있는 공명계겠지. 얘도 공명계야. 이게 여기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요 안에 최적이 V고 여기 안에 있는 게 이제 이게 아까 A하고 이런 게 나오겠지. 이게 이제 머플러에 많이 쓰이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쓰이는 거고. 우리 지금 타공 패널 있잖아요. 이게 타공 패널. 이 벽에 이 안에 뭐 고무공방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유리는 공 있고 이 안에 흠전어가 있지만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일종의 다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뒤에 이렇게 있고 요 안에는 이렇게 그라스울이 막 들어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본다면 요만큼의 이거 보면 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요런 이게 뭐라고? 이렇게 홀로멜트 레조네이터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 각각이 나눠 가지는 거라고. 요만한 최적, 요만한 최적이 하고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게 홀로멜트 레조네이터. 중간에 벽벽이 없어도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지가 여기 있는 까지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잖아, 공기가. 이게 같이 들어갈 거다 있는 식으로. 같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간쯤에서 어딘가 나눠 가진다고. 이쪽은 여기서 이쪽에서 나눠 가진다고. 격벽이 없어도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거랑 뭐랑 뜨냐고 하면 이 전체 다 최적을 하나로 보고 이 면적을 다 더한 걸 하나로 봐도 돼요. 이걸 그냥 큰 거 하나로 봐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봐도 된다고. 근데 요 면적을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게 요 면적으로 들어갈 거고 이 전체 면적이 요 전체 면적으로 봐도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구하나 각각을 해서 구하나 똑같아. 각각을 해서 구하나.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썼냐고 하면 이게 이제 엔진룸에서 막 소리가 나올 거잖아. 막 엄청 크게 뭐가 소리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 이게 웅웅 이렇게 뭐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이런 소리도 이런 소리도 있다 보면 이 주파수에다가 이 맞춰놔. 그렇죠? 이 맞춰놓으면 이 주파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게 굉장히 크게 울겠죠. 소리 밀어낼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 밀어낼 거라고, 그렇지? 밀어내면 이건 아로 페이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굉장히 큰 임피던스 미스매치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이 녀석이 나오던 길이 오다 다시 튕겨 나가버려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 미스매치가 생기면 어떻게 되지? 투과파도 이제 반사파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튕겨 나가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깥으로 안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머플러예요. 근데 그럼 다른 소리들은 잘 나오지. 이 헬로모즈 레이터라는 말로 한 주파수만 공략하는 거잖아. 근데 그 주파수에서 굉장히 여기서 블록을 만들어 준 다음에 어쨌든 얘가 일종의 약간 진공 상태가 한 다음에 어쨌든 거지. 이거에 반해서 확장가는 약간 개념이 틀려. 이거는 확장가는 이게 나오면 이게 4분의 1 파장이 되고 또 남으면 2분의 1 파장이 돼 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올 거 여기서 다시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이 반대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소리를 없애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캔슬 시키는 개념인 거에 반해서 헬로메트 레조네이터라는 것들은 그러면 이거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얘가 100Hz 없앴다 그러면 이게 대한 2배 주파수 200, 300, 400 다 없어야겠지. 헬로몰트는 한 놈만 패. 얘는 거기에 대한 하모닉 싹 다 패. 그러면 그 150, 250, 350은 그냥 다 통과시키는 거지, 일로. 그래서 자동차 머플러 이런 거 가보면 이런 것들이 몇 단으로 있어요. 한 3, 4단 이렇게. 그래서 어떤 간에서는 헬로메트 레조네이터가 달려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서는 이제 머플러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확장 팽창간 이런 개념도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배울 거니까 그렇게 없어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뭐 소리가 나, 에어컨 이렇게 만드는데 시끄러워. 이런 것들 다 설계가 들어가요. 면도기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럼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소리를. 이런 설계 다 들어가요.
그게 이제 소음 진동해서 배우는 건데 사실 되게 재밌지. 이런 거 관심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내가 엔진룸 만들 때 뭐 아파트를 한다든지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있는데 안에서 기계들이 엄청 소음을 크게 내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 배우는 학문들이 이제 있는 것들 가지고. 근데 무슨 관로를 통해 소리가 나와. 에어컨 덕트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윙 소리가 나네 뭐 거기서 그런 게 있을 거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 다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 배우는 여기 5장 오늘 요 섹션 이거 이다음 섹션 덕트에서 다 다루는 문제라고. 이해가죠? 자, 읽어봅시다. 먼저 단위 시간당 최적 변화를 식 3으로 쓸 수 있다. 여기서 UT는 먼저가 지금 어디 있어요? 213페이지 아래 그 식 3 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UT는 그림 5.5.1c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공명기 목 부분을 유체의 속도를 표시하고 A는 공명기 목의 단면적 그림 5.5.1a를 나타낸다. 이 단면적에다가 거기에 대한 속도를 곱해주면 당연히 최적에 대한 속도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최적 속도잖아, 최적 속도. 똑같은 얘기라. 예, 보세요. 따라서 식 2와 3으로부터 식 4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공명기 목 부분에 작용하는 음압에 의하여 움직이는 목 부분 유체의 운동을 생각하여 보자. 그림 5.5.1c에서 알 수 있듯이 공명기 목 부분의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과 이 유체의 운동량 균형을 생각하여 보면 식 5이다. 여기서 L은 공명기 목의 길이, 좀 더 정확히는 유효 길이이다. 그림 5.5.1a 참조. 따라서 다음의 등식을 얻을 수 있으며 식 6, 식 4를 식 6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이 보면 유효길이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이게 우리가 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길이가 얼마지? 그러면 뭐 A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가 L이네. 자로 재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이제 그게 오산이야. 이게 뭐냐고 하면 실제로 이 끝에 있는 유체를 생각을 해보자고. 유체가 확 내가 이렇게 나가는 이 유체가 이렇게 흘러나가. 나가면 와 하니까 싹 이렇게 퍼져나가겠어? 천만의 말씀. 제가 오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 땅에 덩어리가 좀 더 있어. 이만큼에 더 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가 움직일 때 유체가 이렇게 오다가 지 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는 요만큼 길이가 더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또 유효길이라고 그래. 이펙티브 랭스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잖아. 그럼 이거 두 번을 곱해야 돼. 두 번을. 이쪽 다 있기 때문에. 이쪽도 유효길이. 그래서 요만큼이 유효길이라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인다는 걸 가정해서 여기 양쪽을 더 그렇죠. 만약에 양쪽에서 다 유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유체 플로우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더 재밌는 게 뭐냐고 그러면 이게 있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는 게 이렇게. 이게 플레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더 늘어나 이렇게 요만큼 더 가는 거야 약간. 아까 이거 없을 때는 요만큼이었다 그러면 좀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요 길이에 애들 따면 이게 또 뭐랑 관련있냐면 이 반경이랑도 관련있어요. 반지름 있잖아.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지름이 얼마만큼 0.61만큼 이제 이 같은 플레가 없을 때 같은 0.61이 있잖아요. 0.61 A만큼 더 늘어나 반지름에. 이 플레어가 있으면 0.85A만큼 더 늘어난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양쪽에 이쪽은 0.61A, 0.85A야. 그러면 벽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요걸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0.85A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실제는 요만큼 길이가 아니고 요만큼 길이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게 헬로메트 레조네이터 가지고 레조네이터를 가지고 무슨 뭐 흡음재를 만들고 공명기 만드는 게 있잖아. 그게 쉽지가 않아 이게. 예. 그래서 유효길이라는 게 있는데 잘 모르겠고 일단 재보고 나면 유효길이가 이만큼이었구나. 얘는 그렇게 때를 맞출 수밖에 없어. 잘라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스피커 만들 때도 여기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이거 뒤에 포트 뚫잖아요. 그죠 여기? 그렇지?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 잘 모르겠다면 적어도 이제 안쪽은 여기 없잖아.
이제 바깥쪽은 이제 벽이랑 붙어 있잖아요. 뒤에 편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뒤에는 배풀이 있는 거고 앞에는 배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씨 어떻게 돼? 에이씨 모르면 좀 더 자르면서 칼로 가지고 안 맞으면 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간단치가 않아. 그러면 또 배풀이 있으면 이 배풀이 면적이 얼마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요만큼 배풀이 있어도 돼? 이것도 배풀이라고 할 수 있니? 그것도 또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고자 하는 여기 내주는 파장이 있잖아요. 내가 서브프다 그러면 뭐 여기 내가 30회째 나온다 그러면 이거에 이 적어도 한 반파장 정도의 길이만큼의 뭔가 벽이 있어줘야 이걸 배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씨 몰라 일단 측정해가지고 나중에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러는 데가 간단한데 이론도 안 간단하지. 어쨌든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야. 그러면 사각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그란 거 말고 이거는 그럼 A 곱하기 B가 면적이니까 이거는 A하고 파이 R 제곱에 같습니까? 같을까요? 엄밀하게는 같진 않아. 유속이 코너에 흐르는 거는 약간 잘 안 흘러. 그래서 A 곱하기 B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여기는 약간 빼줘야 돼, 마크.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재보래니까 줄톱으로 자르면 돼. 나중에 또 붙이고 자르고. 일단 길게 만든 다음에 붙일 수는 없잖아. 길게 만들면 살짝 잘라나가. 이제 나중에 비쌀 때쯤 되면 조심히 잘라야 돼. 조금씩 잘라야 돼. 몇 미리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는 사포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맞추면, 끝내는 승리하리라. 그때는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나중에 웃긴 거는 내가 유속 플로라를 세게 할 때고 살살 할 때가 또 달라야 되겠다. 유속이 달라지니까.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게 여기에 대한 점성에 대해서 고려 안 했잖아. 점성, 그치? 목을 나갈 때 점성. 점성이 있으면 또 유체의 속도가 넓어지고, 거기 점성이 보면, 자, 생각해봐. 관이 이렇게 있어. 유체가 이렇게 평면파로 이렇게 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이렇게 걸려, 이런 식으로. 끝에 가면 이게 꺾인다고, 이렇게. 마찰력 때문에. 이게 이제 비스코시라 그러잖아. 점성이나 점성. 이 관이 작아지면 더 많이 타고 이렇게 더 많이 된다고. 비스코시티가 엄청나게 많이 자지한다고. 근데 내가 포트를 좀 길게 해줘. 포트를 짧게 해주면 이렇게 좀 적거든요. 근데 길게 해준다 그러면 이 점성 성분이 차지하는 영향이 엄청 크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잘라서 그냥 해오는 수밖에 없어. 이제 어쨌든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예, 갑시다. 식 7 또한 PIN은 P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지배 방정식을 얻는다. 식 8. 식 8에서 보면 공명 현상이 일어난 주파수 오메가 n은 식 9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식 9의 물리적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응용을 위하여 음향 컴플라이언스를 일반적인 음향 물리량, 즉 음압, 밀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이 공진 주파수가 나왔어요. 공진 주파수가 나오는데 막 이렇게 나왔어. 뭐 로 제로 L에다가 뭐 A가 있고 컴플라이언스가 이런 식으로 막 나왔어. 그렇지? 뭐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오메가 n의 제곱이니까 분명히 오메가 n은 2파이 f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렇죠? 2파이 f의 제곱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A하고 뭐 밀도도 있고 길이도 있고 CA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좀 간단한 식으로 정의가 돼. 그건 좀 이따 보여줄게. 예. 네, 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공명기 통 속의 유체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 즉 식 10으로부터 식 11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은 다시 2장의 상태 방정식, 즉 dp 오버 d 로 s는 c 제곱을 적용하면 이게 저기 상태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압력과 밀도와의 관계. 우리가 그 2장에서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코세라를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형 그 오일러 방정식 어쩌다 해가지고 세 번째 나오는 거지. 식 12와 단열 같이 조건인데 그때 그 누구냐 그 뉴턴이 몰라가지고 자기는 항원 조건인 줄 알고 이렇게 잘못 풀어가지고 음속이 340이 안 나고 290을만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 유일하게 우리가 난 뉴턴도 깔 수 있는 사람이 할 때는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 스테이트 이퀘이션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잘못 풀었어. 뉴턴은 틀릴 수가 있어 할 때 이제 요걸 가지고 공략을 하면 된다. 네, 하십시오. 네, 식 1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음향 컴플라이언스는 식 13으로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음향 컴플라이언스는 이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MA는 이렇게 나온다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벽나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공기 있잖아요. 그죠? 공기 덩어리를 아까 질량으로 나타내, MA 나타낸다 그랬고, 그죠? 요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갖다가 CA, 컴플렉스 나타냈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이게, 그치? 그래서, 그럼 여기 들어있는 공기 덩어리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그게 이걸로 보는 거예요. MA로 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거는 공기 최적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거 어떻게, 컴플렉스를 어떻게 보냐면 이걸로 보는 거야. 이 보면 재밌는 거는 로우하고 C 제곱이 상수잖아. 갑자기 공기 밀도가 바뀌는 게 아닐 거잖아, 그렇지? 그 음속도 안 바뀌는 거잖아. 물론 이제 온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건 상수니까 무시하면 결국은 최적에 따라서만 바뀌는 거야. 최적이 꺼지면 더 컴플라이언스가 낮아지는 거지. 두 번째, 얘는 로제로 있잖아요, 그렇지? 요 안에 들어있는 공기 로제는 1.2 똑같을 거잖아, 그렇지? 그다음 길이잖아요, 길이. 요 길이가 길면 질량이 증가되는 거지. 당연히 그럴 거잖아. 이 공기 덩어리가 많아질 거잖아. 벽나발의 길이가 늘어지면, 그치? 이게 L이니까, 요 길이니까, 벽나발의 길이 있잖아요, 길이. 그 다음에는 A지, 이 표면적이잖아, 표면적. 그죠? 병 중울의 표면적이고, 병의 길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게 좀 이상해. 나도, 분명히 길이가 길어지면, 이 길이가 길어지니까 공기량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치?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A가 단면적이 커지면 당연히 공기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사실 여기에 와야 되는 게 아닌가. 로제라고 L하고 A에 대해서 비례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는 분모로 가는 게 맞아. 실제로 얘가 이게 커지면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커지면 실제 내가 불었을 때 있잖아요. 여기에 관여를 하는 그 공기 있잖아요. 그 오히려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작은 간이라고 생각해 볼게. 작은 간이라 그러면 얘가 일률적으로 이 공기 덩어리 일적으로 움직일 거잖아. 그치? 이 A가 작을 때, 그치? 근데 극단적으로 크다고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불어 보면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이 운동에 관여하는 부분에 센터에 있는 약이 조금 이것밖에 관여를 안 해. 실제는 크지만 다른 것들은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조건으로 간다 그러더라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게 아까 얘를 좁아질 때하고 넓어질 때 풀어보면 이제 넓어질수록 넓어질수록 얘가 떨어져. 그러면 꿈이 올라가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걸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약간 좀 다르다. 지금은 소주병이니까 목이 작은 상태에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커지면 음이 올라가요. 길이가 같다고 하면 커질수록 올라간다고. M이 작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 네. 당연히 큰 공기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움직이는 공기는 굉장히 작다는 거지. 이게 부는 힘은 똑같다고 가정해서. 다는 가정에 네. 힘을 똑같이 가정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기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거 휙 불어주는 거 이런 거 뭐 진공청 수위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웅 소리 날 텐데 큰 거하고 이렇게 해보면 음이 다르게 나옵니다. 실제로 기여하는 양이 다르다. 그렇게 하더라고. 사실 나 내가 이거 김영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옛날에 우리 교수님도 그런 거 아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정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기여되는 양이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렇다고 하면 럼프드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거는. 럼프드라는 건 다 같이 움직이는 가정하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이거는 실용식인가 그 물리식인가에 따라는 거야. 물리식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실용적으로는 말이 맞지. 실제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약간 실용식의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이 전개 자체는 물리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나도 좀 사실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래. 그럼 실용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 부는 힘이 같다는 가정인 거고 얘가 이게 구멍이 터졌을 때 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죠. 그게 그렇게 같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지. 커지면. 무조건 이게 따로 움직인다는 거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헬름홀츠단을 이렇게 풀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틀리지 않을까. 아니, 현상은 맞아요. 현상은 맞는데 이게 실용식으로 보면 맞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거니까. 그런데 대전제 자체가 럼프드라고 하기 때문에 덩어리로 움직이는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갑시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MA를 음양 이너턴스로 부른다. 즉 19는 15 혹은 16과 같이 쓸 수 있다.
즉 공명기의 목의 면적이 넓을수록 공명 주파수는 올라가며 목의 길이가 길수록 또 공명기 통의 부피가 클수록 공명 주파수가 내려간다. 예, 그렇죠. 목의 면적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A가 크면 클수록 구명주파수 올라간다 그랬지. 이제 이게 아까 올라간다고. 그때 목의 길이가 길수록 그다음에 공명의 부피 통이 클수록 공명 내려간다. 이 그런 거야. A가 크면 오메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주파수가 올라갈 거잖아, A가 그렇지? 그다음에 길이가 길어지거나 부피가 커지면 내려오는 거잖아. 이 수직만 가지고 풀면 돼. 음수가 340이니까. 그러면 이거 다 풀 수 있어. 이거 다 풀 수 있어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겠어? 이거 뭐 몇 센치 나오고 반경 얼마 나올 거잖아. 이 면적 나올 거잖아. A 면적 나올 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조금 더 내려가라 그랬지. 이런 데 가지고 풀고 여기서 여기까지 최저가 모르겠네. 그러면 대서 실린더까지 오가지고 물을 요만큼 채운다 이렇게 부어보면 몇 리터인지 나오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막 거의 유상이 나와요. 이해가요? 그러면 아까 180이 나와야 되겠지. 안 넣으면 내가 잘못했나? 그래 다시 풀어야 돼. 이해가시죠? 자, 식 15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는 일자유도 진동계에서와 같이 개의 질량과 스프링 상수에 의하여 지배되며 질량은 목의 크기에 그리고 선형 스프링 상수는 공명기의 몸통의 크기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명기의 크기에 비하여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에 해당되는 파장이 아주 크고 따라서 목 부분에 있는 유체 전체가 같은 위상을 갖고 운동하며 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목 부분에 있는 모든 유체가 같은 위상을 운동해라며. 그럼 덩어리를 움직이는 거잖아. 덩어리를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되냐는 거네.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된다고. 나중에 김영 교수님 이거 따져보세요. 예? 이 운동에 대한 복원력을 공명기 몸체가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엄밀하게는 목 주위의 유체 중에 공명기에 가해지는 외부의 음압 가진에 대하여 180도 위상을 갖고 움직이는 유체 입자들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목의 반지름이 파장에 비하여 매우 작은 경우 플랜지의 유무에 따른 목 보정 길이, 유효 길이는 다음과 같다. 여기는 1.7A하고 1.5A죠. 아마 양쪽으로 다 보는 것 같아요. 곱하기. 이거 2분의 1로 해주면 뭐 0.61하고 0.85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요런 플랜지하고 그렇지? 요런 거 이렇게 본 거. 그럼 양쪽으로 다 먹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렇지? 곱하기 2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원래는 우리 하나만 할 때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0. 아까 얼마였지 내가? 61A하고 0.85A 그치? 한쪽만 보면 이렇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보십시오. 어쨌든 유효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게 옛날에 내가 동아학생들 학생들 가르칠 때 이거 저기 단소 있잖아요. 단소 그렇죠? 단소 필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라고 하면 안 맞지. 왜 안 맞을까 이렇게 하면 유효 길이가 이제 애들은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유효 길이까지 넣어야 맞다고 이야기를 해줘. 저기 단소 한번 갖고 와볼래? 이거 읽고 나서 합시다. 예, 끝까지 보고. 여기서 L은 실제 공명기 목의 길이, A는 공명기 목 단면의 반지름을 표시한다. 공명기를 실제 응용할 때에는 필요한 공명 주파수를 찾고 이 주파수를 갖는 공명기를 설계한 다음 이것의 성능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순서를 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매우 자주 범하는 공명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공명기의 흡음 특성에 의하여 공명기가 소리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공명기를 어떤 소음 전달 경로, 예를 들면 엔진 흡 배기계에 장착하면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에서 급격한 임피던스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 급격한 임피던스 부정합 현상에 의하여 입사파가 반사되어 배출되는 소음이 감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게 이 헬로멘트 공명기 이렇게 달려가 이게 관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건 지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이 관 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불어주면 큰 소리가 이렇게 막 방사가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헬로멘트 공명기라고 공명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림바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공명기를 달아놓으면 마림바 소리 두드릴 때 큰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밑에다가 마림바 악기 밑에다가 타악기는 밑에다가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헬로멘트 레네트를 갖다 곳곳에다 이렇게 배치해놨다고. 이게 건반 하나씩 1대1로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럼 소리 굉장히 커지거든. 이제 그건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뭔가가 어떤 소리가 오면 이거하고 아까 약간 달라요. 이거하고 약간 달라. 아까 4분의 1 파장 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 이게 나오면 이 반대상을 여기서 갔다 왔다 해가지고 180도 이상세가 없어지는 요 개념으로 없어지는 거에 반해서
헬름홀츠 공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아까 잠깐만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고 하면 이 보세요. 이게 공명기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는 뭐냐고 하면 공명기에서 흡음을 하는 특성이 그러니까 소리가 줄였나 그래요. 공명기에 닮았죠. 특성이 공명기가 소리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상을 사가지고 없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공명기의 어떤 소음 정날 경로에다가 이걸 장착을 하게 되면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에서 극적인 임전스 변화가 아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갑자기 저희가 나해주는 이 소리 때문에 임전스가 갑자기 확 줄어든다고. 그 극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발생하게 돼서 임전스 부정하게 되면 옹 소리가 다시 튕겨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보면 부정함의 현상에 의해서 입사파가 다시 반사돼서 배출되는 소음이 감소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나도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저번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는 그냥 4분의 1 반의 확장관에서 그냥 ANC 원리를 해서 없애줄 거라고 나는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캔슬이 되는 것보다는 다시 튕겨서 들어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뭐 그쪽에서 얘기는 더 맞겠죠. 어쨌든 일종의 보이지 않는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 급격한 임피던스 부족함 현상에 의해서 입사파가 반사되어 배출되는 소음이 감소되는 것이고, 즉 공명기가 위치한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처럼 생겨요. 근데 벽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가스 있는 건 잘 통과가 되고 소리만 그 특정 그 소리만 벽이 만들어서 블로킹을 하고 있다는 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튕겨서 나와가지고 들어오던 소리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갇혀 있는 거지, 그 안에. 그러면 우리가 정제파 생기듯이 그대로 뭐 형성되어 있는 거지, 그 안에는. 우리 정제파 있잖아. 이게 정제파 있으면 여기서 이게 잡아주는 정제파가 있을 게 이게 고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정제파가 있잖아, 그렇지? 약간 이런 것처럼 생겨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지. 이게 위상만 반대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이런 계속 정제파가 남아 있는 거지. 하지만 이쪽으로만 통과가 안 되는 거지. 진동과 열로 그냥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야, 그냥 그 속에서 계속 흔들고 있는 거지. 요 안에 보면 미치겠지, 요 안에서는. 엔진에서 이쪽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더 큰 소리가 있는 건데, 정제파가 형성돼, 룸모드 같은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알 바는 아닌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나오는, 머플러 중에서 나오는 얘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쪽은 줄이는 거죠. 대신 다른 것들은, 막, 배출 가스니 이런 것들은 연소 가스 이런 거 다 나가고. 그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다 막아버리면 제일 좋겠지. 쇠판으로 막아버리면, 이 소음 안 올 거잖아. 그럼 엔진이 꺼져버리지. 이제 그런 거 아니고 배합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읽으십시오. 이것만 공명기에서 흡음되는 양은 공명기의 소산 특성에 의하여 지배된다. 에너지가 소산되는 메커니즘은 주로 공명기의 목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목 부분에서 운동하는 유체와 공명기 목의 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소산 현상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공명기 있잖아요. 목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흡음재를 많이 넣잖아요. 근데 거칠거칠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불면 소리가 잘 안 나. 왜냐면 Q 값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더럽게 모래 같은 걸 안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소리 잘 안 나지. 그 이야기 하는 거.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양은 임피던스 부정합에 의해 반사되는 양보다는 매우 작다. 작네. 정리하면 파장에 비하여 특성 길이가 작은 공간에 형성되는 음장은 일반적인 전파 특성을 갖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작고 따라서 거의 균일한 음향학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공명기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공명기는 공명 주파수에서 매우 큰 임피던스 부정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임피던스 부정합은 공명기가 소음 감소를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입사파를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고, 방사를 하는 경우에는 매우 큰 방사를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명기를 소음 제어 목적으로 어떠한 소음 배출 기계의 배출구에 부착하면 공명기는 공명 주파수를 중심 주파수로 하는 일종의 역대역 통과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노치 필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파수만 이렇게 없어지는 역할. 반대로 공명기를 열린 공간에서 가진시키면 공명 주파수를 중심으로 하는 협대역 통과 필터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지. 공명기가 있는데, 그렇죠? 얘를 요 안에 넣는 경우가 있고, 얘를 이렇게 할 때는 얘는 공명기를 작용하는데 얘는 여기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얘는 이제 줄어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죠.
이거는 특정 주파수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이거는 특정 주파수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우리가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쓰지. 헬로몬트 공명기로 그렇지. 근데 그러면 머플러에다가 소리를 줄이려고 한 건데 왜 이걸 헬로몰츠 공명기를 달아놨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 원래는 줄이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관 내에다가 다느냐, 오픈 스페이스 다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으세요. 전자의 경우가 소음 제어 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 하면 후자의 경우는 음향 증폭 기능 혹은 악기의 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소음 진동을 하시는 분은 헬로몰츠 레조네이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그 헬로몰츠 레조네이터는 악기의 모든 이론이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야. 악기가 왜 만들었어요? 소리 크게 키우려고 만들게 되나 특정 주파수를 크게 키우려고. 그렇죠? 그 모든 게 악기의 이론은 헬로몰츠의 이론이라고. 그리고 공명이라는 게 있고 공진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차이 아는 사람? 광명이 서울 옆에 있는 광명은 아니고 공명이에요. 공명. 생각 안 해봤지? 어떤 사람은 헬로몰트 공진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에너지 전달 경로가 공기면 맞아. 얘기 잘했어. 공기를 갖다가 매질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공명의 개념인 거고, 바디 있잖아요. 고체를 갖다가 이렇게 공명을 쓰는 경우는 이제 공진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이 막대기가 있는데 이 사이가 이렇게 되면 공진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또 고체가 그렇지. 그러면 공진에 그렇지. 두드리는 거 있는 악기 같은 거. 그렇죠? 내가 차도 두드리는 같은 경우는 공진기에 가까운 건데 반해서 불어 사는 것 같은 경우는 공기 기둥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것들 갈려 있는 거잖아. 공명도 헬로몰츠 레조네이터도 일종의 공기 기둥이 뭐 아까 얘기는 스프링 역할, 얘는 매스 역할 이런 거에 공기 기둥이 매질이 돼가지고 모두 메커니즘 설명되는 그건 공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할 때 체명악기, 공진악기, 공명악기 막 이렇게 막 구분을 해요. 체명악기는 공명악기는 공기 기둥에서 형성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악기류가 다 공명악기겠지. 그렇지? 공진악기는 실로폰 이런 거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진에 대한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룸모드의 공명? 룸모는 공명이지. 공기 기둥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룸모드를 공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엄밀하게 보면 그냥 레조넌스를 그냥 퉁쳐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거보다 뭐 좀 더 지가 경계 조건, 그러니까 입사 조건하고 경계 조건이 아다리가 잘 맞아서 커지는 모든 현상, 소리가 커지는 모든 현상을 공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 근데 공진기는 약간 다른 거야. 공명기, 공진기가 된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약간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매질이 아니면 그 바디에서 이제 고체에서 만들어지는 거냐, 기체에서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 약간 좀 다르게 이야기해. 분할 공명이라고는 안 하네. 진동체 성경 보는 공진이라고 하는 게 맞지. 영어권에서는 구분해서 표현하나요? 영어권에 안 살아봐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레조넌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도 되게 웃긴 게 독일하고 영어 거랑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영어 있잖아요. 미국 영어 거는 좀 쌍놈 영어잖아요. 그 신대륙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그런 데는 실용적인 거를 많이 따져. 복잡한 거를 무조건 안 쓰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제 좀 구대륙 영어일수록 하나를 다 쪼개놨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악기가 있는데 오르간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더라? 실로폰이 있고 마림바 있고 이런 것들 보면 똑같은 계열인데 매질만 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로 부르지만 거기다가 앞에다가 머티를 붙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독일에 있는 것들 영국 있는 쪽에 가보면 아예 이름이 아예 달라. 하나는 오르겔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오르간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 놈들이 보니까 너무 외울 게 많잖아.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예를 들면 웨이브인데 어쿠스틱 웨이브 밴딩 웨이브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미국식 표현인 건데 아예 그거는 다른 거야. 근본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제 독일에 있는 유럽 같은 언어는 그런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공명 공진이 다 다른 거지만
아 이거는 예를 들면 솔리드 레조넌스, 그 에어 레조넌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미국식 표현이 되게 많아. 패밀리로 해가지고.